오늘 보니까 네. 그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전자 네, 그제 입성을 했고 코스피도 3,100선에 진입을 했는데 야 국장에 이제는 정말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저는 그 새누리당을 오래 추루했기 때문에 그 우파 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어요. 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사람이 거짓말하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무슨 뭐 보수가 되면 뭐 안정적이고 경제를 잘해서 오르니만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 당시에 무슨 한미 동맹이 흔들리니 그래서 나중에 뭐 주가 폭락하니 아니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재명 대통령 그 비토하던 태극기들 다 지금 이재명 잼통령 화이팅. 네, 왜냐면 주가 부양 때문에 당연히 통장의 마이너스가 줄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재간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코스피 3,100선 돌파, 그러니까요. 6만 전자 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로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되나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데 김용남 의원은 5천까지 간다. 5천까지 간다. 네. 빨리 들어가라. 저희는 지금 장윤선 선배 들어가면 나오려고요. 그죠. 그게 그리고 국룰이죠. 너무 일만 하시기 때문에 증시에 몰라. 관심이 없는 분이라 우리 장 선배까지 주식을 사면 네. 그때는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맞는데 일반론에서는 그게 맞아요. 보통 이제 뭐 주식을 전혀 안 하는 네.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아기를 등에 업고 뭐 주부들이 하거나 이게 이제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나타나면 해라 이건데 이거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실려가지고 3천을 돌파한 거지. 이거 개정안 실제로 의결하잖아요. 진짜 5천 갑니다. 야, 그럼 주주 말 그대로 충실 의무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이 투자할 만 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상법이 통과된다고 아니,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주식이 제가 또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다른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쪼개기 상장. 이게 일반적인 이제 주식에 막 오랫동안 하지 않은 사람 이걸 잘 모르는데 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 있죠. 유튜브는 구글 거예요. 근데 구글이 이제 원래는 알파벳 이제 모의사가 알파벳이죠. 맞습니다. 네. 네. 알파벳이 이제 A, B, C, D, E, F, Z까지 모든 회사를 섭렵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알파벳 그러니까 유튜브를 살려면 구글을 사야 되고 구글을 살려면 알파벳을 사야 돼 결국은. 근데 그 회사는 하나예요. 주식이 단일한 하나예요. 회사다. 주식이 당연하죠. 하나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을 해서 나중에 여러 개가 터졌는데 뭐 알파벳에서 우리 우주 비행사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것도 터지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도 터지고 의료 뭐 기기 만드는 터졌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이걸 쪼개기를 들어갑니다. 바로 두산 밥켓 이런 사태죠. 이전에. 그러니까 쪼개서 또 그 재벌들 이제 대주주들이 그쪽 상장한 거를 아주 0. 몇 %로 먹는 거예요. 자기 지분. 소수의 지분으로 회사를 그렇죠. 완벽하게 경영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이런 짓 하잖아요. 회사 폐지돼 상폐돼요. 잘못하면. 야. 이게 굉장히 진짜 악덕업주들이 하는 짓이고 왜냐하면 그 주식의 오른 가격은 주주의 몫이에요. 초기 그 알파벳을 산 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3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게 108달러 됐네? 근데 그때 쪼개기 해가지고 바로 가격 내려오는 거야. 그럼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 말 들으니까 빨리 한시바삐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 주가가 부양되고 개미들이 하늘을 나르는 날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경제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단에서 물 밑에서 재벌 회장님 야, 들이 이거 어쨌든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3%를 뭐 로비를. 등을 빼려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온전한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겨내고 버티고 갈지 아니면 흔들리면서 몇 가지가 빠질지 이것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을 했고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빠른 처리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자체가 이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온전한 상법 개정안. 온전한 상법 개정안. 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실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정주 기자 원고를 안 봤다는 가정하에서 좀 얼마나 내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어본 거 저는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어요? 얼마 되고 네. 먹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구내식당 원래 기본이 좀 올라서 옛날에는 막 1,700원 이랬어요. 그랬구나. 네. 네, 과거에는. 근데 조금 춘추관 있을 때보다 좀 비싸져서 뭐 한 3,500원, 뭐 3,000원. 그랬구나.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5,000원 내도 요새 물가에는 먹을 만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중식이 네. 3,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싸네. 많이 안 올랐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네. 그 한 10년 전에 저기 청와대가 2,700원인가 2,8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국회가 2,500원일 때 그렇죠. 몇백 원 더 비싸더라고 청와대가. 그래서 밥값도 물건이 비싸냐. 좋은 건가? 아 근데 네. 그 청와대가 조금 더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 저 본청 구내식당보다 네. 질이 좀 더 좋다. 예. 그래서 밥만 글로 먹으러 갈까? 막 아니 안 기자들이 그래도 그런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실 예.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밥맛은 끝내주는데 일단 점심값은 3,000원을 받는 거고. 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아침하고 저녁은 어때 그랬더니 그건 무료래요. 와. 왜 무료냐 그랬더니 안 봐도 뻔하죠. 기자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 점심값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거는 제가 기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예. 직원한테 물어본 건데 행정관한테 물어본 네네네네. 건데 아침 저녁값을 왜 안 받냐. 아마도 일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이거라도 무료로 무상으로 먹고 예. 힘내서 기운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지금 그 초창기에 토요일까지 다 출근하고 토요일 날 한 오후 한 점심 먹고 오라고 12시 반 정도 출근시키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금 보좌진들 파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기본 퇴근 시간이 밤 11시던데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검증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11시도 이제 사실은 일찍 막 가는 쓰러지고 거고 11시 반에 실제로 이제 그 부처에서 네. 파견 나온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밥값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제 또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있지 않았습니까? 선배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상당히 눈에 띄는 인사였죠. 일단은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의 안규백 의원 5선이죠.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물어봤더니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군 출신들이 저여저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겠죠.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민간인 출신으로 하는 역사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엄이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난 정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또 육사 출신의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육사 중심으로 군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걸 그러니까요. 근절하겠다라는 네. 시그널을 군에 확실히 준다는 것이고요. 이 방첩사 해편과 관련해서도 그냥 완벽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렵고 아마도 국방부 안에 방첩국 정도로 격화시켜서 네. 만든다라는 얘기도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 자체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지 이게 사실은 주목되는 바이고 네.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제가 통일부 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그때 진짜 빛나는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장윤선 선배 예. 빛나는 주제. 네. 그때 단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재밌었어요. 네. 그때 그 2005년에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그리고 그때 개성 관광을 처음 시범 관광을 했어요. 야, 그래서 그랬구나. 현대아산 근데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못 가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관계 상당한 진전이 있어. 그때 막 통일 냄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기자들이 굉장히 취재를 많이 갖고 그때 아마 그해 추석 때 이산 가족 상봉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북한 방문하고 금강산 온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온천도 막 가고 막 이랬던 그 체험 기사들이 쏟아지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네. 다시 20년 전처럼 또 빛나는 그 남북 관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통일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통일부가 이름이 명칭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부도 지금 성평등 오, 가족부로 맞아요. 네.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지금 환경부도 기후에너지부로 맞아요. 바뀐다고 네. 하는 것처럼 통일부도 명칭이 바뀌는데 한반도 평화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야, 한반도 평화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그 북한의 태도가 어쨌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만들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뭐라고 해야 되나 남북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외교 라인을 그러니까 그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외교 라인 간에 접촉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부의 위상이나 존재이유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지금 통일부는 마치 탈북자 지원청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변화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평화 공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협이라든가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여러 가지 동북아 다자 외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될 것 같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하고는 전혀 비교하기 어려운 새로운 단계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한반도 외교안보 통일 분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우리가 하노이 노딜에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야, 한반도 평화부라는 부처 명칭이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평화 지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김대중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 그렇게 자연산 송이가 넘쳤대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네, 막 와. 북한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무려 3톤 분량에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4톤 분량의 송이를 그 보내가지고 회사마다 그때 그 송이가 언론사에도 막 그러니까, 다녔어요. 그때 네. 한겨레 그 사장 선배가 갔었어요. 갑자기 제가 네. 전화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막 그 각사마다 송이를 먹었을걸요? 그랬구나. 네. 저희는 못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네, 대학교 그 다닐 노무현 정부 때는 입사를 안 했기 네. 때문에 못 그렇구나. 먹었는데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보양식으로 불도장을 되게 즐겨서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도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중국 요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산의 진미를 다 넣어서 먹는 건데 네, 가장 네. 핵심적인 재료가 예. 송이인데 네. 그 불도장의 원천 재료인 송이를 네. 북한에서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예. 정말로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네.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기자.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 처음에 국정 기획위 이쪽도 이제 취재해 보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내치로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내치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과 세대 갈등. 근데 세대 갈등이 결국은 청년 세대가 자산을 쌓을 수 없는 이런 상황. 현재 그런 취업난하고 겹치는 거를 자산시장 특히 주식을 키워서 투명한 거래 그리고 투명한 어떤 자본주의 이걸 바탕으로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간단하게 그 말해서. 룰도 네. 우리가 뭐 더 깨끗한 룰을 만든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 그냥 수입하면 돼요. 어. 다른 거 수입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절대 수입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이제 청년들이 그 자산을 투명하게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치로는 예를 들면 무슨 그러니까 북한의 투자 문제, 결국은 평화를 뭐 평화를 돈으로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원래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죠. 미국이 네.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경제적 원조로 해주고 예전에 뭐 2차 대전에 마셜 플랜 그런 게 다 평화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우리의 햇볕 정책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평화 뭡니까 공동 어로수역 같은 것을 맞아. 만들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청와대에 벙커에 들어가서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아, 벙커요? 예, 네. 그때는 이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외교안보 통일팀 기자들을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벙커에 초대를 해서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때 이제 투명하겠구나. 예,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현직 장관께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영해, 영공, 그 다음에 이제 영토에 어떤 그 물체들이 지나가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그 벙커에 들어가면. 아, 진짜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안보 주로 안 시험 보이신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전. 네. 네,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똑같으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그 뭡니까 서해 바다에 그때 그 남북 공동 어로 수역을 규정을 해서 막 배들이 다녔어요. 지금 보면은 NLL 남쪽으로 중국 어선이 넘어왔습니다. 저 배 이거 단속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해경 출발합니다. 실제로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이 꽃게를 어떻게 평화꽃게라는 말이 있었어요. 평화꽃게? 그때. 평화꽃게. 네. 그래서 그 남북 공동 어로 수역에서 북한 배가 북한 어선이 잡으면 북한산 꽃게가 되고 그 남한 배가 잡으면 그 한국산 꽃게가 되고 중국 배가 잡으면은 중국산 꽃게가 된다. 그래서 꽃게의 네. 운명에 대해서 막 기자들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20년 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사실상 남북한의 관계는 뭐 더할 수 없는 수준으로 퇴행을 한 것이고 근데 다시 저는 하노이 노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짐 로저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그 경제 교류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그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가치가 그렇습니다. 높아진다. 높아지고 네. 세계가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의 이제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향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단초를 20년 전에 정동영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뚫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그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특히 개성공단의 그 투자했던 기업들 오늘 보니까 뭐 기자회견도 했던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나 이런 걸 만들면 역대급 빛나는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인선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김영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건데 이분의 임명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제 약간 고관대작 느낌 있잖아요. 뭐 변호사나 뭐 판사, 행정고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선출직에 와야 된다는. 근데 제가 이제 정치부 한 10년 출연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누가 선거 앞두고 이 기자는 그러면 판사 출신 이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와 네. 일반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일반 사람이 시장이 돼서 시정을 공부한 다음에 정책을 펴는 그 속도와 판사 출신이 와서 정책을 펴는 그 강도와 속도 뭐가 더 빠를 것 같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어느 그러니까 정치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약간 지방자치에 식견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선입견을 깨는 듯한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었는데 그게 막상 시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란 게 민생이고 민생이란 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재정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왜 부족한가? 뭐 저출생 단계에서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집이 없네. 초등학교 길 건너야 되는데 저기는 초품화인데 여기는 횡단보 사고가 많이 나. 뭐 또는 예를 들면 어디는 무상급식인데 어디는 아니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방 접종.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의료, 건강, 부동산 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엔겔 지수, 뭐 먹는 것 이런 전반에 사람들이 사는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고 그걸 올라가서 그 문제의식으로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 어려운 거 아니래요. 다 갖춰져 있대요. 시장 정도 되면 옆에 전문가들이 스태프들이 대단하니까 일단은 즐기해요. 네. 그 지적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지. 아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철도 기관사 출신의 노동부 장관은 정말로 노동 현안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잠깐 했어요.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장관님 저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아직 장관 아니고요. 아직 기관사고요. 편의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뭐 조중동 도하 모든 보수지들이 민노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노총이라고 말도 안 되는, 풀 네. 워드 한 글자인데 그죠. 민주노총이라고 쓰면 되지 그걸 그렇게 민노총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민주노총 출신의 첫
노동부 장관이고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심경을 잘 알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고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 하는 게 맞는데 전직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분은 노동 탄압의 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김용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이제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안에서도 상당한 신망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관료와 노동운동과 그다음에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소통하고 해결하는 그런 파워풀한 노동부 장관이 좀 돼서 일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요. 김용균 씨를 필두로 해서 SBC 노동자 포함해서 멀쩡하게 출근했던 노동자가 회사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영정사진으로 나타나는 노동자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전한 일터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저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띄엄띄엄 하니까 SPC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김용훈 장관 시대에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한다면 저는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의당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노동본부장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의당 출신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진보 정치와 개혁 보수까지 포괄하는 민주당과의 협업의 모델도 되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이 전화도 기관사로서 일하다가 전화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된다고 막 바쁘다고 하시던데 저는 다층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김용윤 장관이 만약에 이제 딱 되면 제일 먼저 용균이 어머니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역사적인 모습이 될 네.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오래된 사이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성남시장. 2017년도에 처음으로 대선 도전을 했을 때 정책 자문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해와 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해와 달이냐? 해가 뜰 때부터 달이 뜰 때까지 밤낮 없이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정례 모임을 가졌고 2015년부터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첫 출사표를 던질 때까지 2년 동안 여러 각 분야의 기초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노동 분야의 멘토가 바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임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의 9분팔이라는 책 아시죠? 네네네. 그 책에 보면 출판 기념회를 할 때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네. 김영훈 그 후보자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이재명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는 사람한테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보였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저는 언젠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재명의 수첩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 아, 그거 좋다 그거. 노상원이 네. 아니라 이재명의 수첩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느 지점에서 깜짝깜짝 놀라냐면 얼마 전에 국정상황실장으로 송기호 변호사를 깜짝 발탁을 놀랐죠. 했어요. 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정치인이고, 근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민변에서 소위 이제 미선이 효순이 때부터 이분이 그 통상과 관련해서는 국제 통상 분야에서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아요. 미국산 네. 쇠고기 이제 수입 반대 운동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분이 정평이 다 있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또 떨어졌대.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딱 발탁을 하고 김영훈 위원장도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적어두고 있구나. 그 각 분야에 저분이라면 여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구나라는 맞아요. 판단을 네. 하기 위해서 수첩에 꼭꼭 적어두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사람들을 인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체로 보면 네. 산업계만 하더라도 다 교수 출신들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역 안배예요. 지역 안배. 네, 지역 안배도 보면은 수도권이 2명이고 호남이 4명이고 TK가 2, PK가 2, 충청이 하나, 강원 하나입니다. 제주만 없긴 한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안배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고른 그리고 보수 그리고 뭐 송미령 장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한 균형감을 갖추는 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놀랍다. 그 뭐 정치를 상당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그리고 들었습니다.